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70대 어르신이 직접 들려주는 후회와 반성의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로서 무엇을 놓쳤는지, 가족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그리고 결국 누가 끝까지 곁에 남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아버지가 늦게서야 깨달은 마음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이는 회상의 기록입니다. 잠시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올해 73이다. 이 나이가 들고 보니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하나씩 또렷하게 보인다. 특히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지가 가장 선명하게 떠오른다. 내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다. 아들은 딸보다 2살 위다. 고작 2살 차이였지만 내 마음속에서 그 둘의 자리는 처음부터 달랐다. 아들은 늘 중심에 있었다.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들은 집안의 희망이 되었고 내 인생의 기대가 되었다.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학원을 보냈다. 공부는 이때 해야 한다. 그 말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나는 아들에게만 적용했다.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도 그랬다.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고등학생이 무슨 아르바이트냐? 공부할 나이에 공부를 해야지. 용돈은 넉넉히 줬고 공부에 방해될까봐 집안일도 시키지 않았다. 아들은 오로지 공부만 하면 되는 아이였다. 반면 딸은 달랐다. 아들보다 2살 어렸고 늘 그 뒤에 따라오는 아이였다. 딸이 실업계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나는 별다른 말도 하지 않았다. 너는 그쪽이 맞을 것 같다. 그 한마디로 딸의 진로는 정해졌다. 학원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고 공부에 대해 깊게 묻지도 않았다. 딸이 방과 후에 남아 자격증 공부를 할 때도 주말마다 취업 준비를 할 때도 나는 그저 알아서 잘 크는 아이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다. 딸은 같은 지역 은행에 취직했다. 묵묵히 출근했고 성실하게 일했다. 하지만 나는 딸의 그 성실함을 크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다. 아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냈다. 자취방을 구해주고 월세를 내주고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냈다. 아르바이트는 하지 마라. 공부에 방해된다. 그 말은 대학에 가서도 변하지 않았다. 아들이 서울에서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나는 사람들을 불렀다. 술상을 차리고 친구들을 불러 크게 한턱을 냈다. 우리 아들 서울에서 큰 회사 다닌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올 때마다 나는 뿌듯했다. 아들은 내 자랑이었고 내 보물이었고 내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성과라고 생각했다. 그 옆에서 딸은 늘 조용히 있었다.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다. 딸이 해주는 일들은 언제나 당연했다. 딸은 살림 미천이고 아들은 집안의 기둥. 태어나길 그리 태어났으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부끄럽게도 나는 그렇게 알고 살았다. 그게 얼마나 한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생각인지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아들과 딸을 같은 집에서 키웠지만 같은 마음으로 키우지는 못했다. 마음속 저울은 늘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딸은 있으면 좋은 존재였고 아들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였다. 딸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나는 마음이 복잡했다. 아들보다 먼저 시집가는 것도 탐탁치 않았다. 사위가 기간제 교사라는 말을 듣고 속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며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딸이 데려온 남자는 영 눈에 차지 않았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나는 딸에게 큰 도움을 주지 않았다. 곧 장가갈 아들의 집 마련을 위해 돈을 아껴야 한다는 이유였다. 네 오빠 결혼할 때 집이라도 한 채 해줘야 하지 않겠니? 그 말에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기가 모은 월급과 은행 대출을 받아 작은 빌라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나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사위는 늘 나에게 깍듯했다. 명절마다 빠지지 않고 찾아왔고 작은 선물이라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하지만 나는 그 인사를 대수롭지 않게 받았다. 아들이 명절에 와서 용돈 몇 장을 쥐어주면 동네방네 자랑을 하면서도 사위가 사온 과일 상자는 부엌 한쪽에 밀어두기 일쑤였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아들은 정작 집에는 자주 오지 않았다. 명절이 되어도 늘 미리 전화부터 왔다. 이번엔 힘들 것 같다는 말. 이번 연휴엔 지인들과 해외여행을 간다는 말. 아내나 내 생일이 되어도 용돈만 조금 송금하고 오지는 않았다. 집안에 제사가 있어도 아들은 오지 않았다. 하루 다녀오기엔 출근이 너무 힘들다는 거였다. 그래도 아들은 내 아들이라고 그 믿음 하나로 나는 계속 아들을 감쌌다. 남자가 사회생활하면 바쁘지. 사위나 딸과 다르게 우리 아들은 큰 물에서 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했다. 그때의 나는 아직 몰랐다. 누가 정말 곁에 남는 사람인지, 누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족이 되는지를. 나는 젊을 때부터 몸을 써서 먹고 살았다. 30년 넘게 현장 일을 했다. 새벽부터 나가 해 질 무렵에야 집에 들어오는 삶이었다. 그렇게 일하다 보니 퇴근 후 술은 습관이 됐다. 하루를 버텼다는 마음으로 나는 거의 매일 술을 마셨다. 그러다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병원에서는 당뇨라는 말을 했다. 약을 먹고 술을 끊고 당뇨인의 식사를 권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약은 먹다 말다 했고 술은 쉽게 끊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동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허리뼈가 거의 붙어 있었다. 허리에 퇴행성 관절염이 왔다고 했다. 오랜 시간 무거운 공사 자재들을 이고 살았으니 그럴 만도 했다. 그때는 진작 현장 일을 그만둔 뒤였다. 집 근처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었다. 하루 종일 서 있지는 않아도 되고 가끔 교대를 해야 해서 밤을 지새우는 날도 있었지만 그나마 몸을 움직이며 할 수 있는 소일거리였다. 나는 그 일이라도 계속하고 싶었다. 아직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허리는 점점 더 나빠졌고 서 있는 시간도 순찰을 도는 것도 버거워졌다. 결국 그 일마저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때부터였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다. 집안 살림은 모아둔 돈과 아내의 수선집벌이로 이어가야 했다. 아내는 동네에서 작은 수선집을 했다. 큰 돈이 되는 일은 아니었지만 옷을 고치고 바짓단을 줄이고 단추를 달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나는 그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더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곧 아들이 장가를 갈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집이라도 한 채는 해줘야지.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래서 더 아끼고, 더 줄이고, 더 참았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진이가 매달 생활비를 조금씩 주고 싶대. 나는 그 말을 못 들은 척했다. 애들도 먹고 사는 게 빤한데 받지 마.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예금에 손을 대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이만큼 키워놨으니 자식돌이는 해야지 하고 생각한 것 같다. 딸에게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딸이 해주는 건 여전히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즈음부터 딸은 거의 매일 집에 들렀다. 퇴근하고 와서 집안을 살피고 약봉투를 정리하고 냉장고를 열어 먹을 걸 확인했다. 아버지, 약은 드셨어요? 허리는 좀 어떠세요? 딸은 항상 먼저 물었다. 그 옆에는 사위가 있었다. 사위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마저도 영 마음에 안 들었다. 인사도 짧았고 자기 이야기를 길게 하는 법도 없었다. 하지만 딸이 올 때마다 항상 함께였다. 사위는 내 몸 상태를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내 옆에 섰고 내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부축했고 무거운 걸 들기라도 하면 급하게 와서 내 손에서 가져갔다. 딸이 걱정하는 말을 할 때 사위는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마치 자기 마음인 것처럼.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받고 있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다. 5월이었다.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다. 아내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마다 가던 동네 목욕탕이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신문을 펼쳐놓고 텔레비전을 켰다. 늘 반복되던 아침이었다. 11시쯤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목욕탕 주인이었다. 아내가 목욕을 마치고 나오다가 입구에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했다. 119를 불렀고 곧 병원으로 이송된다고 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신발을 신었다. 한쪽은 제대로 신지도 못한 채 집을 나섰다. 목욕탕까지 걸어서 10분. 숨이 찼고 허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목욕탕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구급차가 서 있었다. 아내는 들것 위에 누워 있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다. 병원으로 곧장 옮겨졌다. 응급실에서 검사가 이어졌다. 나는 의자에 앉아 그저 기다렸다. 의사가 말했다. 뇌출혈이라고 했다.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때 딸이 도착했다. 사위도 함께였다. 둘 다 숨이 차 있었고 걱정 가득한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간호사가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한다고 했다.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사위가 옆에서 차분히 내용을 읽어줬다. 나는 이름을 썼다. 손이 떨렸다. 아내는 수술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고 수술 중이란 빨간 글씨에 불이 켜졌다. 기다림이 시작됐다. 사위는 간호사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입원 수속, 수술 진행, 중환자실 배정, 면회 시간, 이후 절차들. 딸은 내 옆에 앉아 계속 손을 잡아주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다. 수술은 길어졌다.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전화를 건 지 몇 시간이 지나서야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지금 출발하겠다고 했다. 나는 지금 와도 면회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내일 오라고 했다. 수술은 14시간이 지나서야 끝났다. 의사는 출혈은 멈췄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다만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고 초기 재활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면회는 되지 않았다. 그날 밤은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딸이 당분간 집에 와 있겠다고 했다. 나는 거절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은 어지러져 있었다. 벗어둔 신발, 정리되지 않은 우산. 그제야 오늘 하루가 꿈이 아니라는 게 실감이 났다. 조금 뒤 사위도 같이 들어왔다. 사위는 아무 말 없이 신발장을 정리했다. 널어두었던 빨래도 걷어왔다. 딸은 식사를 권했다. 하지만 생각이 없었다. 입안은 말랐고 머리는 어지러웠다. 그저 눕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방으로 들어갔다. 불을 끄자 집안이 조용해졌다. 아내가 없는 밤, 처음 맞는 밤이었다. 그날 이후로 조금씩 아주 천천히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내는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그 뒤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곧 재활 이야기가 나왔다.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했다. 초기 재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예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재활병원으로 옮기자는 말이 나왔다. 입원 기간은 최대 3달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상태에 따라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재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씩 치료를 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실이 비로소 눈앞으로 내려앉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시간보다 먼저 돈이 떠올랐다. 재활은 길어질수록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다. 보험이 있다 해도 본인 부담은 계속 생기고 간병이 붙으면 그만큼 돈이 더 든다고 했다. 나는 계산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지금 가진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아내가 이 시간을 어디까지 견뎌야 할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아들에게 말을 해볼까 생각했지만 이내 생각을 지웠다. 그때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24시간 간병인 이야기를 꺼냈다. 비용은 적지 않다고 했다. 12시간 간병도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간병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대기자가 많아서 지금 신청해도 보름 이상은 기다려야 할 거라고 했다. 그 말에 병실 안이 조용해졌다. 그 공백을 사위가 채웠다. 간병은 제가 하겠습니다. 사위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나는 사위가 그렇게 많은 말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사위는 조용히 설명했다. 아내는 은행에서 일해서 말일이나 마감이 있는 날에는 퇴근이 늦어질 수 있다고 했다. 장인어른은 연세도 많으시고 허리가 좋지 않고 당뇨약도 챙겨 먹어야 한다고 했다. 사위 본인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곧 방학이 시작된다고 했다. 방학이 되면 병원에서 지낼 수도 있다고 했다. 아내에게는 낯선 환경일 텐데 그럴수록 가족이 곁에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사위가 장모를 간병한다는 것. 그건 내가 상상해 본 적 없는 그림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24시간과 12시간 간병인 모두 신청했다. 대기 명단에 올리고 가능한 빠르게 성사되는 쪽으로 하기로 했다. 사위는 그때까지만이라도 본인이 하겠다고 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나는 알겠다고 했다. 의식을 차린 아내는 가장 먼저 딸을 찾았다. 나보다, 아들보다 딸을 먼저 찾았다. 아내는 알고 있었나 보다. 나는 몰랐던 것을. 본인이 가장 약할 때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는지를. 아내는 곧 재활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으로 옮기면서 나는 결심했다. 아들이 장가갈 때 해주려고 했던 목돈이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생각하고 결심했다. 우선은 아내를 살려야 한다. 은행으로 가서 예금을 해약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통장으로 옮겨달라고 했다. 아내의 짐을 챙기러 집으로 왔다. 딸이 함께 왔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딸이 식탁에 앉아 내게 내민 것은 통장 2개와 도장, 그리고 서류들이었다. 은행에 취업하자마자 나와 아내의 보험을 가입했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험료를 납입 중이었다고 했다. 서류를 넣고 승인이 나서 진단금을 받았다고 했다. 5억과 3억. 이 돈이면 걱정 없이 아내의 재활치료를 할 수 있었다. 간병인도 무리 없이 고용할 수 있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이럴 때가 안 왔으면 했지만 그래도 두 분 이 돈 때문에 치료 못 받게 되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미리 준비했었어요.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딸에게 고맙다고 했다. 못난 나 때문에 고생만 하다 절이 든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는 내가 너무 미웠다. 그 모든 걱정들을 딸이 덜어주었다. 나는 항상 딸은 뒷전이었는데 딸은 항상 우리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너무 고맙고 미안했다. 그리고 아버지, 엄마 간병 그냥 김서방에게 맡기세요. 김서방이 잘할 거예요. 엄마 다른 사람 손에 맡기고 싶지 않다고 아버지 설득해달라고 제게 부탁했어요. 김서방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낀 가족이 되는 감정을 장모님께 배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은혜 갚고 싶다고 해요. 아버지가 불편하시면 이 돈으로 간병비 주세요. 딱 그 정도면 돼요. 그 후 사위는 방학을 했고 병원에서 지냈다. 아침이면 아내의 침상을 정리했고 식사 시간이 되면 숟가락을 들었다. 말이 느려진 아내의 말을 끝까지 기다렸고 재활 치료가 끝나면 휠체어를 밀었다.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고 굳은 다리를 조심스럽게 주물렀다. 병원 사람들은 사위를 간병인으로 알았다. 나중에서야 사위라는 걸 알고 놀랐다. 아드님이세요? 아니요, 사위입니다.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는 가끔 병실 한쪽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사위는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언제나 그 뚱한 표정으로 손을 바삐 움직였다. 주말이면 딸이 와서 병원에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이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처럼 움직였다. 대기해둔 간병인 연락은 오지 않았다. 아내의 재활 일정표 옆에는 늘 사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이름을 매일 보게 되었다. 그리고 조금씩 생각하게 되었다. 이 아이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곁에 있었던 걸까? 재활병원 생활은 생각보다 단조로웠다. 아침은 늘 같은 시간에 시작됐고 재활은 정해진 순서대로 반복됐다. 아내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동작을 연습했다. 손을 들어 올리고 다리를 움직이고 말을 또박또박 내뱉는 연습을 했다.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날도 있었고 눈에 띄게 좋아 보이는 날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사위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 사위의 하루는 아내의 일정에 맞춰 움직였다. 약 시간, 재활 치료 시간, 산책 시간, 식사 시간. 그 사이사이 사위는 말없이 빈자리를 채웠다. 나는 그 모습을 매일 보았다.
처음에는 고마움보다 불편함이 먼저였다. 사위가 너무 많은 걸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건 사위가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자 그 생각은 점점 힘을 잃었다. 사위는 이미 그 자리에 너무 자연스럽게 있었다. 아들은 그동안 몇 번 연락을 해왔다. 잘 지내시냐는 말, 회사에서 바쁘다는 말, 이번 주는 내려가기 어렵다는 말. 나는 괜찮다고 했다. 여기서도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 굳이 재활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않았다. 어차피 와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았다. 전화를 끊고 나면 나는 병실 쪽을 보게 됐다. 그곳에는 항상 사위가 있었다. 아내의 휠체어 옆, 재활실 문 앞, 간호사 데스크 옆. 말없이 기다리고 말없이 도왔다. 병원 사람들도 이제는 사위를 익숙하게 불렀다. 김 목자님 보호자분? 그 말이 사위를 향해 나올 때마다 나는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봤다. 누군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누가 이 사람 곁에 남아있는지. 어느 날 아내가 재활을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숨이 차 보였다. 사위는 물을 떠다주고 베개를 굳혀주고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내가 힘겹게 말했다. 고생 많지. 사위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장모님. 어서 회복하셔서 집으로 가셔야죠. 재활병원에 있는 동안 아들은 처음에는 한두 번 찾아왔다. 바쁘다는 말을 했고 오래 머물지는 못했다. 시간이 지나자 방문은 뜸해졌고 전화도 점점 줄어들었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아들은 자세하게 묻지 않았다. 그저 어머님 어떠세요? 아버지는 어떠세요? 김서방이 고생이 많네요 정도의 짧은 인사말이었다. 어느 날 아들이 병원으로 찾아왔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선물용 음료수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아들 옆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함께 서 있었다. 아들은 그 여자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릴 거라고 했다. 날짜도 장소도 이미 다 정해졌다고 했다. 나는 아내 쪽을 무심코 바라봤다. 아내는 침대에 누운 채로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아들은 말을 이어갔다. 어머니는 몸이 불편하시니까 결혼식에는 아버지만 혼주석에 앉는 게 좋겠다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 분명했기 때문이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덧붙였다. 처갓집에는 어머니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괜한 걱정을 드리고 싶지 않다고, 결혼 앞두고 분위기를 흐리고 싶지 않다고. 그 말은 조심스럽게 포장돼 있었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아내의 병을, 아내의 몸을 없는 일처럼 넘기고 싶다는 말이었다. 그 말을 침대 옆에서 딸이 듣고 있었다. 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오빠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아냐고 물었다. 엄마는 지금은 힘들지만 재활을 하고 있고 곧 걸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면 엄마도 같이 결혼식에 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나는 그 장면을 그저 보고만 있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이 병실 안에 가득 찼다. 결혼할 여자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아내는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딸을 향해 손을 조금 들었다. 괜찮다는 뜻이었다. 괜히 싸우지 말라는 뜻이었다.
나는 그 손짓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날에서야 나는 처음으로 제대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끝에는 항상 같은 장면이 남았다. 재활실 앞에서 말없이 기다리는 사위, 아내 옆에서 시간을 보내는 딸, 그리고 필요한 순간마다 비어있는 아들의 자리였다. 아들은 잠시 따로 이야기하자고 했다. 우리는 병실을 나와 보호자 대기실로 갔다. 아들은 자판기 앞에 섰고 커피 2잔을 뽑아왔다. 종이컵에 담긴 자판기 커피였다. 설탕이 들어간 커피였다. 나는 그 커피를 한동안 가만히 바라봤다. 당뇨 진단을 받고 난 뒤 나는 설탕이 든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 내가 믹스커피라도 마실라 치면 노발대발하는 딸 덕분에 생긴 습관이었다. 아들은 내 앞에 커피를 내려놓고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병원비며 간병비를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처럼 집에 도움을 받고 살지 않아서 타지 생활이 쉽지는 않다고 했다. 거기에다가 결혼 준비까지 겹쳐서 여유가 없다고 했다. 나는 입이 달싹거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은 말을 이어갔다. 자기 결혼에 도움을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다. 집은 처갓집에서 도움을 준다고 했다. 그래서 어머님의 상황을 더 알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본인은 아버지나 어머니께 크게 바라는 건 없다고 했다. 그러더니 조금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했다. 그냥 서로 안 주고 안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자기는 아버지에게 더 이상 바라지 않을 테니 아버지도 자기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달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커피를 들었다. 한 모금 마셨다. 달았다. 목으로 내려가면서 쓴맛이 뒤따라왔다. 나는 그제야 이 상황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나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저 스스로 다 잃었다고 생각했나 보다. 나는 아들을 받는데 익숙한 사람으로 키웠다. 아들은 거리를 원했다. 정중한 말로 선을 긋고 있다는 걸 나는 그때서야 알아차렸다. 나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섭섭하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남은 커피를 천천히 마셨다. 아들은 내가 뭔가를 말해주길 기다리는 눈치였지만 나는 입을 열지 않았다. 잠시 후 아들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은 대기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아무 말 없이 나갔다. 나는 빈 종이컵을 손에 쥔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설탕이 남은 커피 향이 공기 중에 떠 있었다. 아들이 그렇게 말한 뒤로 3달이 지났다. 아버지, 저희 서로 안 주고 안 받는 걸로 해요. 재활병원 대기실에서 들은 그 말이 자꾸 떠올랐다. 화가 나지는 않았다. 서운하지도 않았다. 그저 이상하게 텅 빈 기분이었다. 아내의 재활은 천천히 진행됐다. 왼쪽 팔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휠체어 없이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됐다. 물리치료사가 보호자분들이 잘 챙기셔서 회복이 빠르네요 했을 때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챙긴 건 나보다 딸이었다. 딸과 사위였다. 아내가 퇴원을 했다. 병에서는 일상생활이 가능해졌다고 판단했다. 왼쪽 팔과 다리는 아직 어색했지만 혼자 걸을 수 있었다. 그 사이에 병원에 있는 시간 외에 사위가 집을 틈틈이 고쳤다. 아내가 돌아오면 다칠 만한 것들을 모두 바꿨다. 문지방을 없애고 화장실에 잡을 수 있는 안전바를 설치했다. 끈을 당기면 불이 켜지게 만들어줬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던 안방에 이제는 침대가 놓여졌다.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고 몇 달이 지나서 추석이 다가왔다. 딸네 집에 모였다. 앞으로 차례를 딸이 지내겠다고 했다. 딸에게 짐을 너무 많이 지우는 것 같아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딸은 기어이 차례상을 차렸다.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설과 추석 중 설에만 오겠다고 했다. 나는 그러라고 했다. 어느 날 서랍을 뒤지다가 발견했다. 오래된 수첩이 나왔다. 90년대 후반부터 적어놓은 가계부였다. 아들 수학과에 50만 원, 아들 대학 등록금 350만 원, 아들 고시원비 40만 원, 아들 취업정장 80만 원. 페이지를 많이 넘겨도 딸의 이름은 찾을 수 없었다. 수첩이 끝날 즈음 딸의 이름이 있었다. 딸 결혼식 500만 원. 그게 전부였다. 나는 수첩을 덮었다. 다시 서랍에 넣었다. 밤에 잠이 안 왔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평생 아들을 자랑스러워했다.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친구들 만나면 아들 이야기부터 했다. 우리 아들이 말이야.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 이불에서 몸을 일으켜 책상 앞으로 갔다. 서랍을 열고 아까 넣어두었던 수첩을 꺼냈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 장, 또 한 장 천천히 찢었다. 종이가 손에서 사각거리며 갈라졌다. 나는 이 수첩을 채워가면서 그만큼 아들에 대한 기대도 함께 채워왔다. 주는 만큼 받고 싶었다.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쌓였던 것 같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건 그런 거래가 아니라는 걸 딸과 사위가 내게 보여줬다. 그 생각이 들자 아들에 대한 원망은 조금씩 사그라들었다. 아들은 아들의 인생대로, 나는 나의 인생대로 사는 게 순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와서 어떤 것도 바꿀 수는 없다. 그리고 굳이 바꿀 필요도 없다.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잘 왔다. 오래간만에 꿈도 꾸지 않고 아침까지 잠을 잘 잤다. 그 뒤로 내가 달라진 건 아주 작은 것들이었다. 딸이 집에 올 때 왔냐 대신 고생했겠다 라고 말하게 됐고, 사위가 말없이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수고한다 라는 말을 하게 됐다. 밥을 먹을 때도 숟가락을 먼저 들기보다 사위와 딸에게 맛있게 먹어라 라는 말을 먼저 했다. 가끔 길을 걷다 딸이 좋아하던 과일이 보이면 사들고 집에 돌아오기도 했다. 어느 날 아내가 내 얼굴을 한참 보더니 말했다. 당신 요즘 좀 달라졌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한번 천천히 끄덕였다.